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 늙으면 똑같이 여기 버려줄게. 아빠가 할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아빠 이거 들어봐. 준우가 애착 인형처럼 갖고 다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틀자 진석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60평형 초호화 아파트 거실. 유리창 너머 화려한 야경이 무색하게, 거실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7살 준우의 맑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기업 전무이자 이 집의 주인 진석은 아들의 말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차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 강원도 깊은 산속 이름 모를 요양원 뒷마당에 홀로 남겨졌던 어머니 영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꽃무늬 바지가 아니라 정갈하고 기품 있는 남색 실크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영순 씨 곁에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노신사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진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영순 씨의 한복 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우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네. 영순 씨는 아들의 비굴한 손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석 곁에서 새파랗게 질린 며느리 혜란도 비틀거리며 영순 씨 앞에 엎드렸습니다. 평생을 남쪽 끝 작은 포구에서 생선 비린내를 달고 살았던 영순 씨에게 아들 진석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번 돈으로 아들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고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오르게 했을 때 영순 씨는 비로소 하늘의 남편에게 떳떳해졌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순 씨를 볼 때마다 자식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아들 진석 역시 지독한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골로 찾아와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손주 재롱도 보고 편히 지내세요라고 했을 때 영순 씨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이랑 땅 처분한 돈은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강남에 큰 아파트 샀으니 거기서 준우랑 행복하게 살아요. 영순 씨는 고향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30년간 모은 추억들과 함께 30년 전 인연을 맺었던 한 남자의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한 첫날, 영순 씨는 처음 보는 손주 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우. 할머니가 왔구나. 7살 준우는 처음 보는 할머니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영순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준우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다. 영순 씨는 보따리에서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꺼내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영순 씨가 젊은 시절 아들의 목소리를 녹음하려고 샀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던 건데 우리 준우 주고 싶구나. 준우가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한다며? 준우는 눈을 반짝이며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신기하게 생긴 버튼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말이야, 목소리를 담아두는 기계란다. 여기 이 빨간 버튼 누르면 녹음이 되고 이 초록 버튼 누르면 다시 들을 수 있어. 할머니가 옛날에 준우 아빠 목소리 담으려고 샀던 거야.
영순 씨가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 보여주었습니다. 자, 준우야. 한번 해볼까? 빨간 버튼 꾹 눌러봐. 준우가 조심스럽게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 나는 준우야. 영순 씨가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초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찌직, 안녕, 나는 준우야. 녹음기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똑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신기해요. 내 목소리가 들려요. 준우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재생, 정지, 되감기, 빨리 감기. 작은 손가락이 버튼 위를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우리 준우 똑똑하구나. 금방 배웠네. 할머니, 고마워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날부터 준우는 그 낡은 녹음기를 애착 인형처럼 갖고 다녔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심지어 유치원에 갈 때도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다녔습니다. 혜란이 그런 낡은 거 버리고 새 걸 사줄까? 라고 물어도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믿었던 자식의 손에 끌려 벼랑 끝까지 밀려났던 한 어머니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녀가 마주한 진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화려한 거실 바닥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영순 씨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의 첫 페이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넘기려 합니다. 세상 천지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만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가 서울 온 지 한 달 만에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겨울 바다보다 더 시리고 매몰찼습니다. 처음 합가했을 때만 해도 며느리 혜라는 손을 맞잡으며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대는 보름도 가지 않아 서늘한 냉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혜라는 영순 씨가 정성껏 차려낸 아침상을 보고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엔 가볍게 샐러드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 된장 냄새 배면 환기하는 데만 한나절이에요. 다음부턴 주방일 제가 할 테니 어머니는 손대지 마세요. 영순 씨는 무안함에 젖은 행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냉대는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저녁 영순 씨가 아들 진석을 위해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굴을 사다가 무쳐냈을 때였습니다. 퇴근한 아들이 식탁에 앉자마자 혜란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아유 어머니, 제발 그 옷 좀 갈아입고 나오시라니까요. 명품 식탁에 생선 비린내가 다 배겠어요. 준우야, 너도 냄새나지? 어머니, 죄송한데 앞으로 식사는 저기 베란다 옆 보조 식탁에서 따로 하시는 게 어때요? 저 비위 약해서 도저히 같이 못 먹겠어요. 아들 진석은 그 상황에서도 못 들은 척 고개를 쳐박고 밥만 밀어 넣었습니다. 영순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때 7살 준우가 엄마의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는 혼자 저기서 먹어? 우리랑 같이 안 먹어? 혜라는 할머니는 저기가 시원해서 좋으시대. 얼른 밥이나 먹어라며 싸늘하게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영순 씨는 주방 구석 보조 식탁에 앉아 식어 빠진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웠지만 내 아들이 전무까지 올랐는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하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참다 못한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서가, 아무래도 내가 서울 생활이 서툴러 혜란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양이다. 그냥 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련다. 너희들끼리 편히 사는 게 낫겠어. 그러자 아들 진석이 깜짝 놀라며
영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란이가 요즘 회사 일로 예민해서 그래요. 제가 잘 말해둘게요. 그리고 고향 집이며 가게며 다 처분하고 그 돈 저한테 맡기셨는데 지금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제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제발 여기 계세요. 네. 영순 씨는 아들의 그 간곡한 표정에 마음이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을 붙잡은 이유가 효심이 아니라 영순 씨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재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영순 씨가 잠시 준우를 데리러 나간 사이 혜라는 영순 씨의 방에 있던 낡은 나무 괴짝을 현관밖 복도 쓰레기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영순 씨가 목숨처럼 아껴온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장부들이 든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그 낡고 지저분한 상자 제가 치웠어요. 집안 수준 떨어지게 그런 걸 왜 안방에 둬요? 제가 대신 버려드렸으니까 고마워하세요. 영순 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상자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먼지 구덩이 속에서 빛바랜 명함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강력계 박정철. 영순 씨는 그 명함을 버선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방문 너머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나누는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는 그저 아들이 며느리를 혼내고 자신을 변호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거 보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 상가 부지 보상금 나올 때까지는 절대 못 나가게 해야 해. 알았어. 내일부터는 내가 더 잘 감시할게.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거린다고 준우한테도 계속 말해두고 있어. 그래야 나중에 요양원 보낼 때 뒤탈이 없지. 영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상금? 요양원? 내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들의 그림자는 영순 씨가 알던 다정한 자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모의 방 앞에서 발소리를 죽인 채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손주 준우가 있었습니다. 7살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아주 깊은 눈빛으로 자신의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치우겠다는 아빠의 차가운 목소리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가 새카맣게 타서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깜짝 놀라 불을 껐습니다. 이상하다. 난 불을 켠 기억이 없는데. 영순 씨가 당황하고 있을 때 아들 진석이 달려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몇 번째예요? 불 켜놓고 잊으시면 어떡합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영순 씨는 억울했습니다. 아니다, 진석아. 난 주방에 이제 막 나왔는데. 하지만 아들은 영순 씨 말을 가로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 혜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저러시다 우리 다 죽이겠어. 지난번엔 거실 벽지도 가위로 다 긁어놓으시더니 이제 불까지 내려고 하시잖아. 영순 씨는 멍해졌습니다. 벽지를 긁다니? 내가? 영순 씨가 거실로 달려가 보니 정말로 고급 실크 벽지가 날카로운 칼날에 찢겨 있었습니다. 영순 씨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내가 한 건가? 내 정신이 정말 나간 건가?
진석은 영순 씨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기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걱정돼서 유명한 박사님께 영양제 처방받았어요. 이거 매일 챙겨 드시고 푹 쉬세요. 외부 사람들도 만나지 마시고요. 영순 씨는 아들이 주는 하얀 알약을 매일 성실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영순 씨는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듯 몽롱해졌고 자꾸만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는 아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헤라는 영순 씨가 고향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끊어버렸습니다. 시장 동료였던 정자 엄마가 안부 전화를 걸어오자 헤란이 가로채서 차갑게 답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요즘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해서 연락이 힘듭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영순 씨는 문고리를 잡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내 자식 앞길 막는 짐덩이가 됐구나. 영순 씨는 이제 거실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 진석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영순 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건강보험이랑 나중에 노후 자금 안전하게 관리해드리는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영순 씨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던 30억 상가부지 보상금을 가로챌 수 있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진석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혜란과 눈이 마주치자 아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됐어. 요양원 날짜 잡자고. 정말? 드디어? 응. 이제 저 노인네 치우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면 돼.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거실을 메울 때 7살 준우는 자기 방 문틈 사이로 부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빠가 할머니 손을 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던 장면이, 엄마가 할머니 약에 몰래 가루를 섞던 장면이 사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 방 쪽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낡은 녹음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영순 씨는 약 기운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치우기 위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공기 좋은 곳으로 며칠 쉬러 가요. 그 다정한 제안이 영원한 유배지가 될 줄은 영순 씨는 꿈에도 모른 채 아들을 향해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어느 토요일 아침, 아들 진석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영순 씨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공기 좋고 경치 끝내주는 곳으로 모실게요. 거기 온천수도 좋아서 어머니 무릎 아픈데 효과 있대요. 영순 씨는 아들이 챙겨주는 카디건을 입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사업 때문에 예민해서 그랬던 거지. 속마음은 이렇게 깊은데. 영순 씨는 몽롱한 약 기운 속에서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는 화려한 서울 도심을 벗어나 점점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고 삭막해질수록 영순 씨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석아, 아직 멀었니? 산이 너무 깊은 것 같구나. 다 왔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천국 같은 곳이 나올 거예요. 아들이 말한 천국은 강원도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 끝에 있는 낡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시설이 엄청 좋대요.
일단 들어가서 짐 풀고 쉬세요. 저희는 원장님하고 서류 정리만 좀 하고 올게요. 영순 씨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요양원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서랍장 뿐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의아한 듯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미 아들 내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가 비틀거리며 요양원 현관으로 달려나갔을 때 아들의 검은색 승용차는 이미 요양원 마당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서가, 진서가, 나 여기 두고 어디 가니? 진서가.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순 씨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어져 가던 차가 잠시 멈추더니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아들 진석이 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영순 씨를 향해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땅 보상금 서류에 도장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돈이면 저 이제 부사장까지 탄탄대로입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편히 계세요. 그게 저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영순 씨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풍기며 자식을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살을 떼어 먹여 키운 자식이 이제는 내 뼈까지 발라먹으려 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멀어지는 차 뒷좌석 창문에 7살 준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아주 슬픈 눈으로 요양원 마당에 쓰러진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영순 씨를 강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영순 씨는 짐짝처럼 방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며느리가 쓰레기라고 버렸던 영순 씨의 낡은 보따리가 침대 위에 덩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허탈하게 웃으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버린 줄 알았던 낡은 사진들과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빛바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온몸에 칼을 맞고 생선가게 뒷마당으로 굴러들어왔던 젊은 형사 박정철의 명함이었습니다. 30년 전 박정철은 혈기 넘치는 젊은 형사였습니다. 거대 조직을 수사하다 함정에 빠져 조직원들에게 쫓기며 칼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중 영순 씨의 생선가게 뒷방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영순 씨는 피투성이가 된 그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생선 괴짝 뒤에 그를 숨겼습니다. 들이닥친 조폭들이 여기 피 흘리는 놈 못 봤냐며 칼을 들이밀고 행패를 부릴 때도 영순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생선 비린내랑 피 냄새도 구분 못하냐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영순 씨는 며칠 동안 그를 정성껏 간호했고 박 형사가 떠나던 날 그는 자신의 형사 명함을 영순에게 건넸습니다. 뒷면에 생명의 은인 강 아주머니,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저를 찾으십시오. 박정철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구를 쓸어내렸습니다. 슬픔으로 흐려졌던 영순 씨의 눈에 차가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나를 버렸는데 남인 저 사람이 내 목숨값은 기억하고 있겠지. 영순 씨는 요양원의 경비가 허술해지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생선을 다듬으며 익힌 그 악착 같은 기운으로 요양원 담장을 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낡은 명함 한 장을 가슴에 품은 채 영순 씨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을 훔쳐간 범죄자와 그를 심판할 한 어머니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진서가, 내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다. 내가 나를 버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너를 끌어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새벽녘 기적적으로 국도변에 도달한 영순 씨는 지나가던 트럭을 얻어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아파트. 아들 진석과 며느리 혜라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30억 보상금 위임장도 손에 넣었겠다. 거추장스러운 노인네도 치웠으니 이제 탄탄대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들의 축배를 깨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없어졌다고요? 그 산골에서 노인네가 어딜 갔다는 거야? 진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영순 씨가 서울로 돌아와 상가부지의 보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효자의 간절한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죠? 제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신데 가출하셨습니다. 망상이 심해서 자꾸 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세요. 발견하면 절대로 혼자 두지 마시고 바로 저희한테 연락해 주세요.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잡아 가둘 합법적인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영순 씨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치매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할 거였습니다. 자기 방 침대에 누워있던 준우는 부모의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녹음기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한편 영순 씨는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 세월이 흘러 박정철은 이제 은퇴를 앞둔 백전노장 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에서 서성이는 초라한 행색의 영순 씨를 발견한 젊은 순경이 다가와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버선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명함을 꺼내 순경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정철 반장 좀 불러주게. 그 사람이 내 목숨값은 기억할 걸세. 젊은 순경은 제지했지만 영순 씨의 다급하고 힘있는 목소리는 때마침 집무실을 나와 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던 박정철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 강하게 울려 퍼지는 영순 씨의 목소리. 설마 그분이신가? 하며 박정철은 달려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박정철 반장은 한눈에 영순 씨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강영순 여사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박 반장이 영순 씨의 거친 손을 맞잡는 순간 영순 씨는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며 낮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 내 자식이 나를 죽였네. 법으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산속에 나를 버렸어. 자네가 내 목숨값 갚겠다고 했지? 지금이 그때야. 영순 씨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박정철에게 풀어놓았습니다. 박 반장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여사님, 제 집에서 며칠 편히 쉬십시오. 저놈의 뒤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 시각 아들 진석은 경찰서로부터 아직 소재 파악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안도하며 서류를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보상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반장은 은퇴 전 마지막 수사라는 각오로 후배들을 소집했습니다. 치매 노인 가출 신고. 아니, 이건 존속 유기 및 사기 사건이다. 저 비열한 전무놈의 뒤를 샅샅이 털어.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일단 죽은 사람 취급하며 그놈의 목을 조르는 거야. 영순 씨는 박 반장의 사무실 구석에서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강남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 화려한 아파트가
지옥으로 변할 차례였습니다. 같은 시각 진석의 아파트. 준우는 자기 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는 며칠 전부터 품에 안고 다니던 그 작은 기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준 선물.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준우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던 손가락이 재생 버튼에 닿았습니다. 찌직 찌직. 낡은 녹음기에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참을 듣던 준우는 이게 다 녹음이 됐네 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우는 녹음기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잘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할머니를 도울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준우는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돌아오세요. 준우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준우가 할머니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을 시간에 박 반장은 영순 씨와 함께 진석을 함정에 빠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무대는 진석의 집, 그 화려한 강남 아파트 거실이 될 것입니다. 아들 진석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행방불명, 경찰에는 치매 노인으로 낙인. 이제 30억 보상금만 받으면 부사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VIP실에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위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상가 부지가 현재 특별수사 대상으로 묶여서 모든 지급 절차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사 대상이라니.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진석을 기다리고 있던 건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 반장이 보낸 지능범죄수사대였습니다. 이봐, 강전무. 어머니가 치매라며? 근데 그 치매 노인이 실종되기 직전에 왜 자기 전 재산을 아들한테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 박 반장의 차가운 취조에 진석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 반장은 영순 씨를 안전한 곳에 숨긴 채 진석에게 실종 수사 협조를 핑계로 매일같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편 진석은 보상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자 결국 보상금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박 반장이 쳐놓은 함정 수사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박 반장은 진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대신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강전무 어머니 찾았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시네. 자네를 꼭 보고 싶어 하셔. 진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 좋다는 말에 그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입만 막으면 오히려 치매 노인의 가출 사고로 종결지을 수 있다. 아들은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반장의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조수석에 앉은 진석의 얼굴은 묘한 흥분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혜란의 차도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혜란이 진석에게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확실한 거지? 오늘 밤 못 넘긴다며? 박 반장이 직접 그랬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겨우 숨만 붙어 있대. 진석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서 임종 지키는 척하면서 사망 확인만 받으면 돼. 그러면 30억은 온전히 우리 거야. 둘의 대화를 뒤에서 듣던 박 반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도 끝 중환자실 앞. 박 반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석은 순식간에 얼굴 근육을 비틀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효자의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반장님, 우리 어머니는요? 안에 계시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어서 들어가 보게. 박 반장이 비켜서자 병실 문이 보였습니다. 진석과 혜라는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의 삐삐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영순 씨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진석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곁으로 다가가 주위를 둘러본 후 어머니의 메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들려요? 저 진석이에요. 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 왜 그렇게 버티셨어요? 산골 요양원에서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우리 서로 편했잖아요. 혜란이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준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 돈으로 준우 좋은 교육 시킬 거예요. 진석이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30억 상가 보상금은 제가 부사장 되는데 잘 쓸게요. 어머니도 아들이 출세하는 게 좋으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박동기 그래프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진석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영순 씨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약에 취해 흐릿하던 치매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조폭들의 칼을 받아내던 그 여장부의 형형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석과 혜라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산소호흡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 참으로 장하구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뼈까지 발라먹으려 드는구나. 어머니. 영순 씨는 침대 옆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석아, 내가 방금 한 말, 내가 다 녹음했다. 영순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안에 진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 감아주세요. 30억 상가 보상금은 제가 부사장 되는데 잘 쓸게요. 방금 했던 말이 녹음기를 통해 다시 재생되자 진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바로 그때 병실 가림막 커튼이 젖혀지며 박 반장과 수사관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봐, 강진석 전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건 자네의 그 썩은 본심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어. 아주 제대로 낚였네. 뭐라고요? 진석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영순 씨에게 달려들어 녹음기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내놔요. 박 반장이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놓으라고요. 내 아파트에 있는 서류들만 없애면 당신들은 아무 증거도 없어. 진석은 수사관들을 밀치고 병실 밖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란도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 반장은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쫓지 마. 어차피 저놈이 갈 곳은 자기 집뿐이야. 영순 씨는 환자복을 벗고 미리 준비해둔 정갈한 남색 실크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 반장님, 이제 끝내러 가야겠어요.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진석의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미친 듯이 들어섰습니다. 빨리 서재 금고 위임장부터 태워야 해. 진석은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딸각,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한 빛 아래 거실 중앙에는 영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기품 있는 남색 실크 한복 차림.
그녀의 옆에는 박 반장이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진석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란도 영순 씨의 발치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영순 씨는 추악하게 무너진 아들 내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구석 준우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7살 준우가 잠옷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준우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아빠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은 준우를 보자마자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아빠 좀 도와줘. 할머니한테 빌어. 아빠 좀 살려달라고 해. 진석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아빠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나도 나중에 아빠 늙으면 버려줄게. 진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거실이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품 안에서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 온 첫날 준 그 선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들어봐. 준우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진석과 혜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거 보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 상가 부지 보상금 나올 때까지는 절대 못 나가게 해야 해. 알았어.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거린다고 준우한테도 계속 말해두고 있어. 그래야 나중에 요양원 보낼 때 문제 없지. 진석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명품 식탁에 생선 비린내가 다 배겠어요. 그 낡고 지저분한 상자 제가 치웠어요. 이제 됐어. 요양원 날짜 잡자고. 산골 요양원에서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우리 서로 편했잖아요. 거실에 진석 내외의 추악한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바보처럼 벌린 채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준우는 녹음기를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 준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왜 엄마는 할머니 냄새 안 나는데 비린내 난다고 했어? 왜 엄마가 할머니랑 같이 밥 안 먹으려고 했어? 왜 아빠는 할머니를 노인네라고 불렀어? 아빠 있잖아. 아빠도 할머니 병원에 버린다고 말하면서 엄청 행복해했잖아. 나도 그래도 되는 거지? 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원래 어른 되면 엄마 아빠 버리면 되는 거 맞지? 진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바닥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순 씨가 준우를 향해 부드럽게 팔을 벌렸습니다. 준우야, 이리 와. 준우는 바닥에 엎드린 아빠를 한 번 더 보고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준우가 영순 씨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있잖아. 나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 그냥 할머니가 준 선물이니까 갖고 놀았는데. 준우가 낡은 녹음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엄마 아빠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보상금, 요양원. 그런 말들이.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뭔가 할머니한테 나쁜 거라는 건 알았어.
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할 때마다 빨간 버튼 눌렀어.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보려고. 왜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돈 생각하고 웃는지, 왜 할머니를 멀리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영순 씨는 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준우, 고마워. 할머니가 준우 덕분에 여기 있어. 박 반장이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진석, 이해란, 존속 유기, 사기, 감금, 그리고 존속 폭행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진석과 혜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진석이 절규하며 아들 준우를 불렀습니다. 영순 씨는 진석과 혜란이 수갑차고 절규하는 것을 손자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준우의 귀를 살포시 막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랑 엄마는 공부하러 가는 거야? 나쁜 마음 고치러 가는 거야? 영순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준우야. 먼 길 돌아가서라도 다시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지. 할머니는 나 안 버리지? 절대 안 버린다. 할머니가 준우 평생 지켜줄게. 준우야, 할머니 고향에 갈까? 바다 보러 갈까? 영순 씨는 다시 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우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낡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순 씨는 아들이 그토록 탐냈던 30억 상가부지 보상금과 이 화려한 강남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 건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했습니다. 박 반장님, 영순 씨가 기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갈 땐 독이었던 돈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 약이 되는군요.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에요. 준우한테. 아들 진석과 며느리 혜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지 한 달 뒤, 영순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가로막은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진석은 한 달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번듯했던 대기업 전무의 모습은 사라지고 죄수복을 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던 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매일 밤 후회하고 있어요. 진석은 애원하듯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탄원서 한 장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여기서 나가면 정말 달라질게요. 정말 효도하며 살게요. 영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잘 있죠? 준우 보고 싶어요. 준우 데리고 면회 한 번만 와주세요. 제발. 진석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준우를 빌미로 영순 씨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런 아들을 슬픈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시장 바닥에 썩은 생선을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석아, 예, 어머니. 너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알아요. 제가 어머니를 버린 게 잘못이에요. 아니, 영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 후회하는 건 나를 버린 죄가 아니야. 내 30억 보상금이 날아간 게 아까운 거지. 그리고 전무 자리를 잃은 게 분한 거고. 아닙니다, 어머니. 영순 씨는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고향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으며 뛰어노는 준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진석의 눈에 희망이 서렸습니다. 준우다. 어머니, 준우가
준우 소식 궁금하다고 했지? 영순 씨의 입술이 차갑게 열렸습니다. 준우는 아주 잘 지낸다. 내가 사준 시장표 티셔츠 입고 모래성 쌓으며 놀아. 그래요? 그럼. 그런데 말이다, 진서가. 영순 씨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준우가 며칠 전에 그러더구나. 할머니, 나 이제 아빠 이름 잊어버려도 돼? 나쁜 사람은 기억 안 하는 게 좋다고 할머니가 그랬잖아라고. 진석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준우가 내 마지막 희망인 줄 알았지? 영순 씨는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준우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칠 거니까. 어머니, 너를 닮아 괴물이 되지 않게, 내 이름 석자가 준우 인생의 오점이 되지 않게, 내가 내 흔적을 준우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낼 거다. 어머니, 어떻게 제 자식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진석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습니다. 제발 준우만은 자식한테 그럴 수 있냐고? 영순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자식을 찾는구나. 어리석은 놈. 그러니 더더욱 준우를 내 곁에 있게 할 수 없지. 영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는 여기서 썩어가며 똑똑히 지켜보거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돈과 권력이 내 자식의 기억 속에서 너를 어떻게 지워버리는지. 영순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진서가. 준우가 그 낡은 녹음기를 아직도 보물처럼 갖고 다니더구나. 할머니가 주신 거라서 소중해요라고 하면서 말이야. 어머니. 진석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지만 영순 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는 마당에서 준우와 함께 갓 쪄낸 옥수수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준우의 맑은 웃음소리. 할머니, 이거 맛있어. 준우가 웃으며 영순 씨의 입에 옥수수를 넣어 주었습니다. 영순 씨의 주름진 얼굴에 꽃 같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준우야, 내일 뭐 하고 싶어? 바다 가서 조개 줍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생선도 손질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준우. 그렇게 하자. 아들이 그토록 탐냈던 30억 상가 부지에는 이제 영순 실버 케어 센터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노인들이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쉼터. 준우야. 응,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엔 생선 비린내 안 나지? 준우가 킥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꽃 냄새만 나. 영순 씨는 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우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낡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는 이제 준우와 할머니를 지켜준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인과응보는 하늘이 내리는 거창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순 씨가 아들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정당한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무너진 아들의 성체 위로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영순 씨의 집 마당에는 매화 향기가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